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7급 공무원 시험 서적을 넘기며 밤늦도록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명한 게임의 초창기 프로게이머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다 중퇴했을 만큼 명석했던 그는 형의 제안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는 높은 벽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내리 3번의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며 자존감의 바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똘비는 마지막 4년차 도전을 위해 가족의 배려 속에 강원도 산골의 외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나가려 해도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인적 드문 오지였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씻고 밥을 먹는 것으로 그의 철저한 하루 일과는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오까지 이어진 공부가 끝나면 간단한 점심을 먹고 다시 자정까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형이나 아내가 가져다주는 반찬 외에는 세상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게임 채널에서 인연을 맺었던 귀족이라는 아이에게서 뜬금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똘비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귀족은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귀족은 대화 도중 똘비가 아끼던 동생 민국이가 얼마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똘비는 민국이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부고 문자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는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마지막 시험날 똘비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또다시 불합격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가자 똘비의 자존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공무원의 꿈을 접고 다시 형의 사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평범한 가장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오랜만에 추억이 깃든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똘비는 자신의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대신 하얀 병실 천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똘비가 살았던 지난 4년의 세월은 모두 코마 상태에서 꾸었던 긴 꿈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의 똘비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명문대 중퇴자도 아니었으며 공무원 시험은 쳐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게임 정모에서 만난 귀족에게 습격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민국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깔깔거리던 귀족의 웃음소리가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똘비가 산속에서 공부하며 보았던 빈 책들과 아무도 없던 마을은 뇌가 만들어낸 불완전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를 습격했던 귀족은 감옥에 갇혔으나 똘비의 잃어버린 4년과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은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깊은 산세가 아름다운 지리산의 백무마을을 비춥니다. 그곳에는 100명의 무당이 나왔다는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 귀수는 유복한 집안의 막내딸로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분이었고 귀수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새하얀 블라우스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귀수는 마을 또래 아이들에게 동경과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순의 집에는 그녀와는 대조적인 삶을 사는 또래 소녀 순이가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항상 어깨를 움츠린 채 귀순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만큼 소심하고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등교하려던 귀순은 자신의 비싼 운동화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전우사 정도 묻지 않고 순이의 얼굴에 신발을 던지며 도둑질을 했느냐고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학교에 가서야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은 귀수는 미안한 마음에 눈깔사탕과 전병을 사들고 귀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끗하게 빨려 처마 밑에 놓인 운동화를 보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귀수는 울고 있는 순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사온 과자를 나누어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귀수는 순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함께 소설을 읽으며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똘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친척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떨어진 외딴 곳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적막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오직 법전과 수험서에 파묻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이 가져다주는 생필품만이 그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길었고 이따금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트리곤 했습니다. 똘비는 가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사진을 보며 밀려오는 그리움을 억눌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시험 날짜는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그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연락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과거 게임 커뮤니티에서 잠시 알고 지냈던 귀족이라는 닉네임의 남자였습니다. 귀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민국이가 죽었대요. 며칠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국은 똘비가 가장 아끼던 동생 중 하나였기에 그의 죽음은 벼락 같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국이의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귀족은 민국이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기이한 분위기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귀족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똘비의 머릿속은 민국이와의 추억들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산골의 적막함은 이제 평화가 아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다시 펼쳤지만 글자들은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에 똘비는 숨을 죽이고 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똘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몹시 수척해진 모습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잊기 위해 더욱더 공부에 매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도 없는 이 산골에서 그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똘비는 창고에서 낡은 라디오를 발견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올 뿐 아무런 방송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강원도 산골의 날씨가 너무도 변덕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똘비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빗줄기만이 거셌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문 앞 진흙 바닥에는 기이한 형태의 짐승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똘비의 정신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듯 민국이의 웃음소리가 숲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똘비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책상 앞에 앉아 7급 공무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험지의 글자들이 물에 젖은 듯 번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시험지 한 구석에 피처럼 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똘비는 공포심을 억누르며 그 얼룩을 닦아내려 했지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포의 전조였습니다. 그는 이 산골 생활이 자신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극에 달했고 똘비는 잠시라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합격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 집 주변의 풍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똘비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던 민국이가 기괴한 모습으로 서서 자신을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더 이상 이 산골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의 심장은 가슴벽을 부수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박동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이것이 지독한 가위 눌림이기를 빌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적막함만이 가득할 뿐 민국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이한 현상을 고시 공부로 인한 정신적 탈진 탓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원도를 떠나 다시 치열한 고시생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고시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쌓인 수많은 문제집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험 번호를 찾기 위해 명단을 몇 번이고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의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단 한 줄의 숫자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리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똘비는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커피의 맛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시계 바늘 소리가 마치 그의 수명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프로게이머를 꿈꾸며 밤새도록 게임을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본체의 전원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밝아지며 윈도우 로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화면에는 기괴한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화면 속에 전혀 낯선 풍경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 장치들이 가득한 중환자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각종 호스를 입과 코에 꽂은 채 누워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분명히 자기 자신, 바로 똘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가 저기에 누워있는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속에서 삐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손가락 끝부터 투명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꿈이야. 어서 깨어나야 해. 멀리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공무원 수험 생활이 모두 거대한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자신의 방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합격에 대한 열망도 실패에 대한 좌절도 모두 코마 속의 뇌가 만들어낸 장난이었습니다. 강렬한 백색광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그제야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곁에 서있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의사를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 안에 굵은 호스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똘비가 꿈속에서 만났던 자신을 습격했던 바로 그 귀족이었습니다. 똘비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꿈속에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귀족이라는 닉네임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서늘한 미소는 꿈속의 환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갗으로 느껴지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똘비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술은커녕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에 그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4년 전의 그날로 그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게임 정모에서 만났던 화기애애했던 술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어두운 골목길에서 귀족이라 불리던 그 남자가 똘비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둔탁한 충격과 함께 똘비의 세상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똘비는 이곳 병실에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를 지탱해 주었던 다정한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했던 그 치열한 시간조차 뇌가 만들어낸 가짜 루프였습니다. 똘비는 꿈속에서 강원도 할머니 댁이라 믿었던 공간이 사실은 병원의 폐쇄적인 환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똘비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그 달콤한 꿈속에서 살고 싶어?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지. 똘비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려 주변을 살폈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너무 멀리 있었고 한밤중의 병동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귀족은 주머니에서 정체 모를 주사기를 꺼내들며 서서히 똘비의 팔로 손을 뻗었습니다. 똘비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모니터의 전원을 침착하게 꺼버렸습니다. 이제 똘비의 비명은 그 어떤 기계로도 그 어떤 입술로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 남자는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똘비를 따라와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똘비가 꿈속에서 보았던 귀족의 정체와 현실의 남자가 얽힌 지독한 악연 때문이었습니다. 똘비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뇌가 끊임없이 공포를 재생하며 생존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의 행복했던 일상은 사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한 뇌의 마지막 방어기제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IV 튜브를 뚫고 들어가는 감각이 똘비의 무의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똘비의 시야가 다시 한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족은 혀를 차며 서둘러 주사기를 챙겨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반번 근무를 하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꺼져있는 모니터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기계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다시 울려 퍼지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똘비는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속으로 들어온 약기운 때문에 그는 다시금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가짜 낙원이 아닌 전혀 다른 시공간의 기억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낀 지리산 백무동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똘비의 의식은 이제 현대의 고통을 뒤로하고 아주 오래전 한 소녀의 슬픈 이야기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똘비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의 영혼과 연결된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과연 이 지리산의 설화와
코마 상태의 똘비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귀족이 숨어든 병실의 어둠은 여전히 똘비의 생명을 위협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방을 나가는 순간 다시 시작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똘비는 무력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은 눈앞에 나타난 것은 죽은 순이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가 쥐고 있던 핏빛 부적이었습니다. 그 핏빛 부적의 환영은 똘비의 의식이 아닌 아주 오래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시청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1950년대의 지리산 백무동 마을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영험한 무당 100명이 모여 살았다는 기이한 전설을 품고 있는 산골입니다. 산기슭 한편에는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고풍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대로 마을의 존경을 받아온 덕망 높은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널찍하고 깨끗한 마당에는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귀순으로 당시 보기 드문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자란 신여성이었습니다. 귀순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 구두의 코를 하얀 손수건으로 가볍게 문질러 닦아냅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값비싼 축음기와 서양식 문학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귀순은 매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극심한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택의 어두운 부엌 뒷문에서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작은 소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위태롭게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깡마른 체구에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이 어린 소녀의 이름은 순이입니다. 순이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 가문의 식모로 들어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집신조차 신지 못한 순이의 맨발은 거친 돌바닥에 쓸려 붉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물동이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순이의 가느다란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튀어나온 돌고리에 발을 헛디딘 순이가 앞으로 크게 고꾸라지고 맙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물동이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엎질러진 차가운 우물물은 하필 마당을 가로지르던 귀순의 깨끗한 구두와 교복 치맛자락을 흠뻑 적셔버렸습니다. 사색이 된 순이는 아픔도 잊은 채 젖은 흙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녀는 벌벌 떠는 맨손으로 허겁지겁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순이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더러운 것을 가장 혐오하던 귀순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깊게 찌푸려집니다. 귀순은 흙탕물에 엉망으로 젖어버린 자신의 치맛자락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귀순의 차가운 시선은 이내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피가 맺힌 순이의 작은 손끝에 머뭅니다.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귀순은 천천히 치마를 움켜쥐고 순이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귀순은 흙바닥에 자신의 옷이 닿는 것도 개의치 않고 조용히 무릎을 굽혀 순이와 시선을 맞춥니다. 그녀는 교복 주머니에서 아까 구두를 닦았던 것과 다른 구김 하나 없는 새하얀 손수건을 꺼냅니다. 귀순은 짐승처럼 벌벌 떠는 순이에 거칠고 상처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피 묻은 상처 부위를 하얀 천으로 조심스레 닦아주는 귀순의 손길에는 뜻밖의 다정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겁먹은 커다란 눈으로 귀순의 얼굴을 조심스레 올려다봅니다. 귀순은 다치지 않았으니 이제 그만 울라며 순이를 향해 태어나 처음 보는 따뜻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왔던 순이의 메마른 삶에 처음으로 내리쬐는 다사로운 빛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신분도 환경도 너무나 달랐던 두 소녀 사이에는 비밀스럽고 특별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귀순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순이는 언제나 하던 일을 멈추고 낡은 대문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뒷산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무도 모르게 글자를 쓰며 조약돌로 산수를 배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 눈부시게 평화로운 우정의 이면에는 오래된 마을의 잔혹한 저주가 숨죽여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부엌 아궁이 불빛에 일그러진 거대한 그림자가 홀로 잠든 순이의 등 뒤에서 기괴하게 일렁이곤 했습니다. 귀순이 순이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수록 기이하게도 순이의 생기 있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게 질려만 갔습니다. 깊은 밤 두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 너머로 백무동 계곡의 스산한 바람이 마치 억울한 홀령들의 곡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의 으스스한 계곡 바람 소리는 밝은 아침 햇살과 함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백무동의 부유한 기와집에는 다시 평범하고 분주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신여성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귀순은 매사에 철저했고 특히 청결에 대한 강박이 심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먼지 한 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던 어린 순이는 그런 아가씨의 까다로운 성미를 맞추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갓 삶아낸 깨끗한 하얀 무명천을 조심스럽게 들고 귀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뚜막에서 꾸준히 일을 하느라
순이의 손끝에는 까만 숟가루가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들뜬 순이는 문을 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에 묻은 얼룩을 발견한 귀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결벽증이 도진 귀순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손으로 내 물건을 만졌다며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귀순은 매몰차게 순이의 손을 쳐냈고 하얀 무명천은 차가운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호령에 놀란 순이는 어깨를 움츠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천을 주워드는 순이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중얼거리며 방을 빠져나가는 순이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힌 후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서 귀순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닥에 남겨진 희미한 숟가루 자국을 본 귀순의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악의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해 천을 가져온 어린 소녀에게 너무 심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귀순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별채로 향했습니다. 비좁고 차가운 골방 안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우는 순이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귀순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걷고 웅크린 순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뾰족했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아가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사과에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두 소녀는 좁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귀순은 순이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순은 자신의 넓은 방에 작은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순이를 옆에 앉혔습니다. 평생 낙과 호미만 쥐어보았던 순이는 처음 보는 반듯한 연필과 종이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귀순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연필을 쥐는 법부터 차근차근 순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귀순의 맑은 목소리를 따라 읽는 순이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까막눈이었던 순이는 스펀지처럼 빠르게 한글을 깨우쳐 나갔습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산수도 귀순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익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아가씨와 식모의 관계가 아닌 세상에 둘도 없는 친자매 같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봄햇살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두 소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가끔은 순이가 배운 글자로 삐뚤빼뚤하게 쓴 편지를 귀순에게 건네며 서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귀순은 그런 순이의 편지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기장 사이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이 지독한 신분 차이의 벽마저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은 백무동 마을의 따뜻한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집안 구석에 들이온 원인 모를 짙은 그림자도 점차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가 마당에서 주워온 오래된 책갈피 하나가 화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책갈피에는 붉은색의 기이한 부적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을 본 귀순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대문 틈 사이로 며칠 전부터 마을을 서성이던 무당 할머니가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두 소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무당 할머니가 마침내 마당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할머니의 빛바랜 무속인 복장이 스산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오직 순이만을 뚫어지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귀순은 본능적으로 순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귀순은 순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춤의 방울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이는 귀순의 어깨너머로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귀순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순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얼굴에는 마치 헛것을 보는 듯한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웠습니다. 순이의 가녀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마침내 두 소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주름진 할머니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순이를 향해 천천히 뻗어왔습니다. 귀순이 그 손을 쳐내려 했지만 묘한 압도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칠고 앙상한 무당의 손끝이 순이의 창백한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무당 할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가여운 거사. 무당 할머니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귀순과 순이는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눈물에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은 마침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 지독한 세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단 말이냐.
세탄이라는 낯선 단어에 귀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쉬쉬하며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던 그 저주의 단어였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산 사람의 명을 갉아먹고 제물로 바쳐지는 끔찍한 주술장난이 바로 세탄이다. 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귀순이 다급하게 무당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순이가 재물이라니요? 무당 할머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붉어진 눈시울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마치 두 소녀를 조여오듯 짙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뒤통수에 시퍼런 저승사자가 찰거머리처럼 붙어있구나. 무당의 손가락이 허공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귀순은 자신도 모르게 순이의 등 뒤를 돌아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귀순의 눈에는 텅 빈 마당의 흙바닥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지독한 애군을 피하고자 이 가여운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았어.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마당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귀순의 머릿속에 과거 순이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순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귀순의 절규의 무당 할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무당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이를 지나쳐 정확히 귀순의 두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 악독한 주인이 바로 내 집안 사람들이다. 이 아가씨야. 귀순의 입술이 충격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무당 할머니의 형형한 눈빛이 옴짝달싹 못하는 귀순을 압도하며 끔찍한 진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당은 세상의 이칠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귀순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서울로 떠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아래 쌓인 짐들 사이로 순이와 함께 한글을 읽던 작은 나무 책상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문지방 너머에서 차마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귀순은 다가가 순이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방학이 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순이는 귀순이 가르쳐준 서툰 글씨로 꼬박꼬박 편지를 쓰겠다고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귀순의 눈에 비친 순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귀순은 무당이 주었던 그 붉은 천 부적을 꺼내 순이의 낡은 치맞춤에 깊숙이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부적을 몸에서 절대 떼어놓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떠나는 기차역에서 귀순은 점점 멀어지는 순이의 작은 실루엣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하고 분주한 풍경은 적막한 지리산 산골 마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귀순은 낯선 대학 생활과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학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순이와 함께 거닐던 백무동의 서늘한 숲길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생애 처음으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써내려간 감격스러운 답장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씨가 너무나 보고 싶다는 순박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귀순은 편지를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온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변함없이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귀순은 벽에 걸린 달력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치며 여름방학이 오기만을 매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끼며 심상치 않은 장마가 예고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는 기어이 서울의 거리마저 모두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 마을로 가는 모든 통신과 우편마저 모조리 끊기고 말았습니다. 귀순은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를 보며 까닭 모를 깊은 심연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순이에게서 오기로 했던 다음 편지는 기약 없이 지연되며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귀순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향에 닿지도 않는 전보만 수십 번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연일 남부 지방의 끔찍한 수해 소식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계곡물이 범람하여 여러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뉴스가 귀순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당이 경고했던 그 끔찍한 애군이 결국 자신을 대신해 순이를 덮친 것은 아닌지 미친 듯이 두려워졌습니다. 일주일째 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 굳게 닫혀있던 기숙사 방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우체부가 숨을 헐떡이며 흙투성이가 된 얇은 전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귀순의 손끝은 더러워진 종이를 뜯는 내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보에 적힌 짧은 문장은 귀순의 모든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어난 백무동 계곡물에 휩쓸려 순이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귀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슴을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그 저주받은 마을에 순이를 홀로 두고 왔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숨통을 강하게 조였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당장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사태로 끊어진 철로를 수십 킬로미터 우회해서라도 지금 당장 순이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고향집은 이미 곡소리가 진동하는 끔찍한 초상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적고 초라한 관 앞에서 귀순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관 옆에 웅크리고 있던 마을 무당이 귀순을 보며 핏발선 눈으로 알 수 없는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무당의 쭈글쭈글한 손에는 귀순이 순이에게 주었던 그 붉은 천 부적이 시뻘건 피의 흥건이 젖은 채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천을 보는 순간 귀순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녀의 두 무릎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흙 바닥에 주저앉은 귀순은 차마 그 천을 만지지도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피 묻은 천을 귀순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도 탁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갈라진 목소리로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순이가 쥐고 있던 그 부적은 원래 귀순이 맞아야 할 치명적인 애군을 상징했습니다. 세탄이라는 끔찍한 주술적 굴레가 순이의 목숨을 앗아가며 귀순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귀순은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결국 가장 사랑하던 친구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디찬 순이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눈을 떠보라고, 내가 한글을 마저 가르쳐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창백하게 굳어버린 소녀의 입술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리산 백무동 마을에는 끝없이 무거운 비가 내렸습니다. 순이의 작고 초라한 장례식이 마을 어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귀순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순이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그 붉은 천조각이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귀순은 순이의 무덤 앞에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을 한 알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가여운 친구를 잊지 않겠다고 차가운 비석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 귀순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젊은 날의 성공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책상 위에는 항상 낡고 바랜 붉은 천 조각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귀순은 창밖을 보며 백무동 마을의 그 짙은 안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서툴게 글씨를 배우며 환하게 웃던 순이의 맑은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희생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무속적인 업보라는 끔찍한 굴레 속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분과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던 마음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귀순은 평생토록 매년 순이의 기일이 되면 어김없이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무덤가에 앉아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생명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산새가 일렁일 때면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삶의 끝자락에 선 귀순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그날이 오면 드디어 저승에서 순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벗 순이에게 그 한 문장을 적어 넣은 귀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마침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따스한 저녁 햇살이 그녀의 굽은 등과 낡은 액자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잔혹한 운명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두 소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코마 속에서 깨어난 똘비의 기이한 꿈과 지리산의 서글픈 설화는 모두 우리에게 삶과 인연의 무거운 의미를 남긴 채 아스라이 저물어갑니다. 모든 것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길고 길었던 이야기에 막이 내립니다.